개인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기관이 느끼는 자금 압박은 심하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정도가 올해 1년 내내 매일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라가는 건 아니지만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리만 사태 이후 잠깐 차화정 장세 이후부터는 한국 시장은 한 번도 풍년이 없었던 맞습니다. 가뭄 가운데 그냥 한 십몇 년을 지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수급이 없었고 수급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빨려갔기 때문에 주식은 좋을 수가 없었는데 요게 풀렸는데 글로벌리하게는 이게 지금 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키 역할을 한 게 지금 스페이스X다라는 거고. 그거 이제 트리거를 당긴 거죠. 예. 네. 그래서 한국 시장도 그렇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도 하나 새로 나왔는데 또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좀 많이 차단했더라고요. 네. 한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자금 사정이나 어떤 수급이 여전히 나쁘진 않습니다. 네. 사람들도 의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네. 문제는 수급을 왜곡시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한국에 아니면 네. 미국에? 한국에요. 한국에.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조롱은 받지만 전문가들이 뷰를 내면 그래도 이제 귀는 기울였습니다. 맨날 틀렸지만 우리가 맨날 틀렸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은 그래도 애널리스트들도 자기가 분석하는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요. 잘못되면 자기가 그 스타가 안 되는데 잘 돼야 스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내 섹터가 좋으면 내 월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분석하다 보면 좋은 회사예요. 대부분. 그래야 상장도 하고 있고 대부분 상장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돈도 벌고 있고. 네. 그런데도 그 타겟 프라이스를 팍팍 올리지 않는 건 위험 요소들을 말 못할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타겟 프라이스 올라가는 거 보면 연초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 20만 원, 뭐 18만 원 이랬다가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타겟 프라이스를 그 위로 올리거나 따라가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부터 그랬고 네. 1분기 실적 나오면서 돌아갔어. 네. 내가 보니까 눈이 돌아가 버렸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기존 제도권 분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뭐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뭐 SNS나 유튜브에서는 그게 이제 신앙 믿음처럼 돼버렸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 거다. 언제나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아요. 강세장이라서. 그런데 주가 이렇게는 안 가거든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쉬었다 가는 거죠. 그러면 매번 이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속상한 시기를 견뎌야 되는데 이걸 그 기존 투자자들은 견디거든요. 네.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기 가서 꼭 떨어지더라. 근데 이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못 견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틀 빠졌는데 반대 매매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틀 빠질 수도 그렇죠. 한 달 내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요. 네. 근데 이분들은 주식은 사면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겁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겁을 먹고 팔기 시작하면 더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조금 그 진폭을 낮추는 작업을 좋을 때 너무 이렇게 취업하지 않고 나쁠 때 너무 겁주지 않고 하는 그런 기재나 그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알지만 강세장일 때 약세 요소 얘기하면 욕 먹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시켜 그냥 쫓아내 버리는 네. 일이 벌어지죠. 너무 장이 좋은데 왜 이게 뭐 초치고 있느냐. 네. 그런 표현이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하락장일 때 또 이제 사세요 그러면 하나도 못 맞춘다 그러고 야 너는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사라 그러냐? 그것도 강세론자분들은 또 욕을 먹어. 오늘 같은 날 또 욕을, 그러니까 하락하면 또 욕을 먹어요. 근데 그분들도 자기 논리가 있는 거고 사실 그분들이 맞거든요. 지나고 보면 하락하면 주식 오른다고 한 사람 욕하고 상승하면 주식이 빠진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전문가분들이 입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장막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유튜브상에서 점점 많아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업계에 존경하는 선배들이 슬슬 안 나오기 시작. 냉정하게 이제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분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포트폴리오 보면 대부분 잘 하세요. 약세론자든 강세론자든.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실제 정보가 대중한테 공개되고 있다고 해도 그게
끊어져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엄청 왜곡돼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없던 불확실성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기업 실적 좋고 정책 뒷받침되고 있는데 정보가 잘못 유통되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네. 그 속도가 가격이랑 이렇게 엉켰을 땐 가격 변동성이나 커질 땐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지고 뭐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되게 위험하다. 이게 우리가 원래 가지 않아야 될 레벨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세게 보시네요, 진짜. 근데 그게 펀더멘탈리 거기가 맞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것도 수급에 의해서 네. 공포 수급에 의해서 필요 이상 과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볼이 커지면 요즘에 이제 옵션 시장도 한국 주식 시장 옵션 시장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겠네. 네. 볼이 커져가지고 그렇겠네. 증거금 엄청 채워내야 되고요. 네. 증거금 엄청 올라갔고 뭐 요거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LP들이 네. ETF LP들이 주식을 다 이제 대차도 많이 하거든요. 네. 빌리기도 많이 빌리고 빌려주기도 많이 빌려줍니다. 대차 수수료가 거의 3배가 됐습니다. 이게 막 15%막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구나. 근데 빌리려면 담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채권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넣거나. 근데 현금 넣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네. 근데 채권 중에서도 믿을 만한 것만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국채라든가 대형으로. 뭐 단기채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근데 신기한 건 또 채권 쪽에서도 채권이 필요해요. 차익 거래하거나 네.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빌립니다. 그러면 담보 가치가 있는 퀄리티 높은 애들만 지금 뭐랄까 그 서로 인정받고 거래되는 거고. 그렇지. 신용 조금 안 좋은 거는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손절이 나고 있어요. 채권 쪽에서. 그리고 반기 말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 최근에 국채 10년물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한국 국채요. 한국 국채 10년물이 3% 초반이었어. 그죠. 지금 지금 이제 4% 중반 4.27 막 이래요.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쯤 되면 네. 미국 10년 금리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4.5인가 그런데 네. 우리나라도 그 기준금리 한번 올리면 네. 4.5고 4.8까지도 갈 수 있어요. 10년물 금리가. 그럼 완전 피바다네. 근데 국채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국채는 받아줘요. 근데 회사채 그리고 단기 크레딧이 네. 문제죠. 지금 CD가 지금 최한 10영업일 동안 CD 금리가 15bp 올랐나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기관이 느끼는 자금 압박은 심하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기관이라고 치면 채권하고 주식을 같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채권이 8이나 7이고 주식이 3입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이 좋으니까 5대 5라고 치죠. 네. 주식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잔뜩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 기관은 그렇게 못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잖아요. 그래봐야 연간으로 20% 30% 벌었을까 말까예요. 네. 일반적인 기업들이. 예. 채권에서 그만큼 깨졌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채권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규모가 많지.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으로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주식은 어느 날 주식이 폭락해도 올라가는 주식이 그러니까 개별 종목 올라가잖아요. 채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 다 같이 금리가 오르면 다 같이 손실 나는 거예요. 네. 그게 채권이 우리나라 상장 채권이 아마 제 기억으로 한 4천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비상장까지 하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정도가 올해 1년 내내 매일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 시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주식 예탁금만 보면 안 되고 주식 예탁금 해봐야 130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수면에 있는 그 엄청난 지하수가 지금 말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지하수가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면 조금 그동안 주식 하실 때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채권 시장에 있었고 채권 시장 사람들하고 그 교류를 많이 해서 네. 저는 그런 거고 물론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보시면 좀 다른 게 보실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예, 네. 기업을 보시는 분, 매크로 보시는 분, 전략 보시는 분, 수급 보시는 분, 또 자금 시장 보시는 분, 그리고 환율 시장 보시는 분. 전 그분들이 다 모여서 얘기해야 시장이 그나마 뭐랄까 방향을 높은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상반기는 이제 주식 시장 분들의
영향력이 훨씬 컸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들은 거 말씀드리고 저 이제 쇼쟁이고 음모론자니까 감안해서 보시고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길게 보면 올라가니까 그 이제 저도 이제 어제도 촬영을 했고 네. 저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주식 꼭 빠지면 저는 찾으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왜 빠져요라고 묻고 싶기도 하고 이제 강세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거 제가 한 2주 더 지나면 네. 저를 또 안 찾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반등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보시는 분들도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됐어요. 네. 조금 더 남았을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의사 판단을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황 설명해드린 거고 지금부터 의사 판단은 또 냉정하게 정보를 좀 모으셔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컨디션. 네. 내가 지금 이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자금 어떤 계획상 지금 버틸 수 있는 건가? 못 버티시면 줄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승할 때 다시 들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되게 한국 입장에서 되게 포인트 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서 AI 회사들이 이 높은 메모리 칩 값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이 석유값이 높으면 그러니까 원유값이 올라가면 전기차를 만들고 네. 네. 뭐 그러잖아요. 구리값이 비싸면 이제 다른 걸로 하고 알루미늄 뭐 가고.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칩도 당분간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고 네. 필요하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대안이 생기거나 메모리 회사들도 어느 순간 너무 비싸면 우리 그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네. 최태원 회장 그 얘기했잖아요. 네. 최근에. 네. 오펙이 그런 거거든요. 항상 원유 가격을 오펙은 맘만 먹으면 한없이 올릴 수 있지만 그러면 얘들이 자꾸 대체 에너지를 만든다든가 태양광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팔 게 이만큼 남았는데 장기적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자꾸 셰일 원유 캔다고 하니까 네. 우리도 어느 순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증설을 할 거고 제 네. 생각에는 TSMC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가격을 많이 안 올릴 거요. 30%밖에 안 올려요. 네. 정확하게 매출이 전년 대비 30%씩 오르고 있어요. 국민마다 꾸준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장이 그 얘기했죠. 메모리 업체들한테 우리는 우리의 고객과 동반자 관계다라고 하면서 우린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영업 80%의 이익을 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도 폭리를 취한 건 아니고 내가 볼 때 메모리 반도체도 사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게 그렇죠. 아니고 우리는 원하진 않았죠. 자꾸 와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그럴 거냐 내후년도 그럴 거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꾸 돈이 없는데도 이 사람 하이퍼스케일러도 또 언젠간 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네. 야 우리 주주들이 자꾸 이 메모리 자꾸 살 거냐고 하는데 좀 깎아주면 안 되냐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년에도 이 각도로 올라간다고 보는 건 조금 어렵고요. 네. 근데 각도만 좀 수그러들어도 그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게 조금 또 이제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건 뭐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가격이 좀 떨어지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네. 이제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주식 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대표님이나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아주 소수 그룹에서만 얘기했던 노하우들이 유튜브를 맞아요.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지식의 독점권을 가지고 이제 여의도 사람들이 해먹던 때가 있었죠. 네. 이제는 안 되니까 좀 이 기회에 주식이 좀 빠지시더라도 또 속상할 때 공부가 잘 됩니다. 네. 공부를 좀 하시고 왜 주가가 상승하고 내 주식들은 어떤 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네. 공부하시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는 하지만 공포에 휩싸이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 이런 그 형국을 만들었던 젠슨왕이나 이 사람들은 아마 메모리까지 가격이 영원히 낮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격은 항상 떨어지는 거야. 얘네들은 금방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했는데
이러니까 왔겠지. 한국에 여러 차례 온 이유가 원래 이 가격이 아닌데. 어쩌면 그 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네. 내가 해보니까 내가 GPU 만들어 보니까 너무 올리면 우리 고객들이 죽더라. 너네도 만나서 이제 먹으면서 조금 낮춰야 되냐. 야, 적당히 해먹자. 야, 또 오래 가야지. 그렇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소설입니다. 뇌피셜이고. 네, 소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가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뭐 이렇게 약간 경고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렇게 공포 국면은 아닙니다. 아직 진짜 공포 국면은 아직 안 왔으니까. 네, 지금 방송 찍고 있는 네. 6월 11일 현재 주가 좀 떨어졌지만 이건 공포 국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진짜 공포는 아마 다음 주나 6월 말이 될 텐데 네. 있다면.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케빈 러시가 연준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말하면 이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 보고 마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케빈 러시가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안 도와줘. 그래서 다음 주에 폭락하면 이 영상을 계속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만약에 네, 케빈 씨가 네, 만약에 얘기했던 걸 실천하면 네. 금리는 낮추고 그다음 총 유동량은 줄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현재는 금리는 못 내리니까 총 유동량만 줄이면 근데 저는 저밖에 얘기 안 하는 건데 음. 다음 FOMC에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네. 이미 올리자고 한 위원이 둘이나 있었고 네, 있어서요. 네. 여기 케빈 러시까지 하고 나머지 연준 이사 몇 명만 설득하면 뭐 스티븐 마이런 내리자고 네.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아슬아슬하게 올리고 나서 네. 이제 달래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네. 네. 그래도 컨트롤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안 올리고 나서 겁만 줘. 그게 더 힘들어요. 지금 여기서 올린다는 거는 올리고 나서 주식 시장 되게 충격을 세게 먹겠으나 채권 시장 안정화될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신 거죠? 아니 오히려 주식시장도 이 핸들은 쥐고 있는 거거든요. 올리고 나서 속도 조절할 때는 이거 핸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안 올리고 내가 언젠간 올릴 거야 그런 거 매 맞을 때 언제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안 좋아요. 22년에 그랬습니다. 22년에 안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다 때리기 시작했고 다 맞은 줄 알고 있었더니 좀 더 때릴 거야 go for it 이래가지고 아주 작살이 났어요 시장이. 아주 그때 아주 끔찍했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한국도 아마 다음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하면 그날 한국 금리는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안정화될 거예요. 네. 환율도 안정되고. 그다음 왜냐하면 금리를 한 번 올릴 것도 아니고 두 번 올릴 건데 한 번을 올리면서 두 번 올릴 거라는 걸 시그널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뭐 이제 한번 올리면 좀 봅시다 이러거든요. 네. 그럼 그 봅시다 한 기간은 좀 안정되는 거예요 시장이. 네, 네. 확실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감안하시고 네. 전 지금은 이제 돈이 이렇게 주식 살려고 준비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네. 조금 한 타이밍 늦게 들어가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 갑자기 급등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네. 오히려 조금 올라갈 때 1% 올라갈 때 이럴 때 들어가시고 하락하면 좀 기다리시고. 자 오늘 저희가 채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워낙 뭐 채권의 실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많이 나와서 진짜 채권쟁이를 제가 한번 모시고 한번 방송에 나오려고. 네. 근데 채권쟁이들은 약간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워한다고 할까. 그래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회의론자들이나 염세론자들이 조금 많지 않아요? 어두워요. 네, 그렇죠. 그게 자신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잖아. 어두운 세상이 자기한테는 좀 도움이 되니까. 그게 이제 예. 안 좋을 때 주로 돈을 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그 성향을 좀 바꾸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워야 되고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가 밝아야 돼. 또 그런 성향이 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채권을 놓치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강조드렸고, 근데 채권을 모르시다 보니까 자꾸 안 듣고 귀를 닫아 버리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다칠 때 세게 다칩니다. 맞아요. 다칠 때 세게 다칩니다. 채권을 아셔야 다칠 때 덜 다칠 수 있고 대비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공포에 안 빠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 돌아가는 얘기 했었고, 또 처음에는 일부에서는 스페이스X가 어떻게 지금 어떤 물장구를 아니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좋은 안목으로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우리 오동석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얘기하시고 싶으신데 얘기 못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자,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